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초 이어지던 사상 최고치 랠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급격히 또 상승분을 반납해버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경기 둔화의 징후가 드러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 또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간밤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조금의 다른 양상, 분위기가 띄었기 때문이죠. 다우와 S&P 500은 장중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후반부 들어서 급격히 다 상승물을 반납해버려서 하락세로 돌아서 버렸단 말이죠. 사실 나스닥도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많이 좀 동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좀 변동성이 있다. 특히 그 직전 해에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해 다음에 1월 초에는 대부분 펀드들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등락이 크게 나오고 섹터별 등락도 좀 크게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12월 달 기준으로 넘으면서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반도체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좀 압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1월 초에 들어오면서 AI 모멘텀은 섹터별로 어느 정도 순환매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일부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월 초에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변동성장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흐름은 1월 초반, 다음 주 초중반에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AI 모멘텀 외에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1월 초반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본부장님. 그렇죠. 네, 일단 뭐 나스닥 다우 지금 S&P 3대 지수가 혼조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러셀 2000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음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M7이 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루는 엔비디아가, 하루는 아마존이, 또 하루는 구글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 데일리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투자 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간밤에 큰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모르겠는데 두 가지죠. 방산주에게는 너네들 임원들의 연봉을 제한해라. 그리고 배당 너무 많이 하지 그렇죠. 마라. 주주 한 원에 들어갈 비용을 생산 설비 캐파 늘리는데 써라.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도 변동성이 크게 보였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리츠 기업들이 주택을 대규모로 사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네들도 주택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지탱해왔고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러셀 2000 지수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중소형주들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종목별 장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 효과예요? 이게 트럼프 효과로 봐야 돼요? 트럼프를 피한 효과가 아닐까요? 트럼프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트럼프 효과? 해치성, 그렇죠. 자금 순환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하필 이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어느 나라에서 누가 가장 많이 투자했나 봤더니 네. 이름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반응은 또 아시아 쪽 자금이 많더라고요. 또 아시아 쪽 자금하면 또 우리나라 또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겠나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 지금의 경기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 둘씩 묶여있던 게 풀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약간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또 나왔는데 12월 ADP 민간 고용 전망치 하회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해석은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한 명분이 되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지네 이런 쪽으로 좀 신호가 잡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이제 지표가 예상치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제 증시에서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물론 이제 예상보다 저조한 4만 1,000건이 나왔는데 네. 사실 직전 달은 2만 중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 보면 나쁜 게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에서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그 해고율과 구인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인율은 직전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진 건 맞고요. 반면에 이제 해고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고용이 좀 악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해고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고용 지표의 악화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일부 업종에서 좀 과열권으로 오버슈팅됐던 구인 건수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시각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 우려하는 해고율이 진짜 높아지는 시점이 오면 정말로 이제 그거는 불황형 고용 악화라고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해고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마 오히려 고용이 예상보다는 좀 안정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서비스업 PMI도 나왔는데 일단 기준치가 50인데 54. 네, 그러니까 훌쩍 넘었고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서비스 경기는 뜨겁다. 지금 우리가 딱 우려하는 건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괜찮겠어요? 일단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좀 불편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에 어떻게 보면 70에서 75%가 서비스업 이쪽에서 지금 추산이 되는 상황이라 네. 제조업은 50을 기준으로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계속 위에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에 이렇게 갭이 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매크로를 보기보다는 단일 기업들의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게 지수가 하락하거나 M7 기업들이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왜 하락했을까? 왜 밀렸을까? 그러면서 이유를 찾을 때 아무래도 이러한 지표의 갭 차이가 또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보다는 다음번에 보는 추이 그러니까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어떤 이슈가 부상했을까? 엔비디아가 젠슨 왕의 특별 연설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엔비디아에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이 재개될 것처럼 프로세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H200 칩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 당국이 이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면 수출이 허용되더라도 H200 수출이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미국 정부가 시원하게 H200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반면에 중국의 이 수요를 기대하는 기업들은 이 선발주 물량이 지금 200만 개가 넘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TSMC에 차세대 블랙이나 블랙 울트라 말고 H200 생산 라인을 좀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죠. 그러면 기업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어느 정도 기싸움이 지금은 H200 수출을 좀 딜레이시키고 있다. 시장의 예상은 아마 2월 달쯤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TSMC에 실제로 발주 물량을 추가로 늘렸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1% 올랐습니다. 그럼 왜 올랐냐를 봤더니 투자자들은 이런 악재성 소식보다는 CS에서 나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베라루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래 방법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H200이 중국을 갈 때 일종의 담보금만 먼저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 마지막 완급을 받는 구조거든요. 네. 차라리 만약 이게 부담이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선결제를 다 받아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매매 형태에 대한 어필을 또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엔비디아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베라 루빈의 스펙이 결국엔 공개가 됐고 공개보다 더 중요했던 건 양산 시점이었는데 양산을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환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블랙의 울트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 코멘트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순행식 칠러가 이제는 조금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액침, 액체 냉각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확 밀려 내려가는. 네. 더군다나 우리가 또 발열 때문에 기판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기판 관련주들이 다른 기업들 다 가는데 못 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고 일단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 뭐 엔비디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라 루빈과 함께 뭐 커져 나가야 되는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만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도 좀 있었던 CES 기조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젠슨 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조 발표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 비전들이 이제 내놨단 말이죠. 시장에 또 일정 부분 화두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모멘텀 속에서 반도체 지수는 간반 보면 온도차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마이크론이 또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인텔이 또 주가적으로 보면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날까요? 이주환 대표님? 아마 이제 주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마이크론이 지난밤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10일 동안 거의 뭐 한 50% 올랐거든요. 50% 오르고 한 1% 조정받았기 때문에 실만할 때 쉬었다. 네, 뭐 이 이거는 뭐 정도입니까? 50% 오르고 1% 조정받았기 때문에 조정이라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네.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좀 전에 이제 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번 CES 젠수당의 발표를 보면 약간 무리수가 좀 보이거든요. 특히 루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AI 칩의 차별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AI 칩 차별화는 루빈에 대한 대항마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글의 TPU도 그 대항마를 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HBM4에 대해서 독점적인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그 독점력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구글도 HBM4를 공급을 받겠다라는 차세대 제품에서 HBM4를 쓰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쟁 관계에 의해서 AI 칩을 생산하는 쪽은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것 같고 반면에 HBM을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뭐 어느 쪽이 누가 쓰든 간에 어쨌든 매출이 확대되는 기조에서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은 좀 압축을 해야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칩의 순환매 형식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중대 변수를 맞습니다. 분수령을 맞는 건 4월에 대법원 판단이 있죠. 대법원 판단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낸 관세들 돌려받는다. 여기에 배팅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죠. 코스트코가 유통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관세 부담 그대로 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관세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월마트는 조금은 다른 결로 좀 봐야 되겠지만 코스트코는 그에 대한 경계감이 사실 지난 4분기부터 주가의 여실히 좀 나타났었죠. 네. 미리 지금 조정이 나왔던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유통주들은 여러 가지 이슈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해가 바뀐 연초이다 보니 더군다나 M7 쪽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자체가 좀 메말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월마트, 코스트코 물론 좋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도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며 전력 인프라도 봐야 하는데 연초부터 지금 소비 유통까지 다 아울러서 좀 보기에는 자금의 저는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올랐죠. 빅테크가 전반이 부진한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젠슨 황이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독점력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테슬라 프리미엄에 대한 의구심. 정말로 이게 구체화된다면 테슬라 주가 재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 테슬라 말씀드릴 때 딱 직전 고점권에 맞물리는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우주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본업인 자동차, 전기차 부분에서 바닥론이 나올 수 있냐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테슬라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1월달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기 직전에 주가가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이 바닥을 잡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차량 인도 대수도 아마 지난 4분기가 3분기보다 악화됐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가 밀리는 상황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얘기까지 나오니까 주가는 한 방 더 얻어맞았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지난번에 우리가 직전 고점 여기서 과연 지난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아래쪽으로 지금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쪽은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승인을 받을 거란 기대감도 있고 이거는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정치 행보를 할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사진이 나왔어요. 네.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에 대한 독점력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FSD 승인, 뭐 최근 일론 머스크의 행보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일각에서는 아니야 테슬라 프리미엄 다시 살아날 거야. 정반대 이제 시각도 있단 말이죠. 네, 아마 그게 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잘 됐네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 나온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요라고 하는 플랫폼의 기술과 테슬라의 FSD에 대한 기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 테슬라의 FSD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모두 테슬라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 테슬라만의 자율주행이 지금 FS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마요는 뭐냐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하고의 협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벤츠가 되었든 우리나라 현대차가 되었든 기아가 되었든 혹은 GM 포드, 폭스바겐이 되었든 충분히 다 아우를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안정성적인 측면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었을 때 이게 엔비디아 쪽에 대한 귀책이냐 아니면 완성차 쪽에 대한 귀책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잘못됐든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든 하드웨어가 잘못됐든 그 FSD가 잘못됐든 차량이 잘못됐든 다 테슬라의 귀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기업들보다 저는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조정이 만약 그런 경쟁에 따른 혹은 치열함에 따른 조정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부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한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분석 시각은 조금 상이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 한번 짚어볼까요? 에너지 섹터 요즘에 저희가 계속해서 짚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사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작전이 수행된 이후에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미국 대형 메이저 업체들의 권리 회복, 이에 따른 국제 원유 시장이 또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짚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호재인지 악재인지. 주가도 호재처럼 반영했다가 악재처럼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유전들 다시 다 가동해서 원유 나오면 팔고 그거 다 미국 제품 또 다시 사겠대요.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은 장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구조로 들어간다면 정유사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상당히 좋은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원유라는 게 채굴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9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300만 배럴까지 못 가고 200만 배럴로 한 100만 배럴만 증산시키려고 해도 기간은 10년, 투입되는 돈은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네.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미국 정유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빠장 빠른 시간 안에 셰브론이나 정유사들 대표들을 불러들여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베네수엘라 그 산유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초기에는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비용 감당 부분을 본다면 사실 지금 유가가 예전처럼 100달러 상회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달러대에서 유가를 추가 증설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을 투입한다. 아마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셰브론 주가를 보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호재로 좀 받아들이려면 네. 적어도 유가가 70달러 이상 선으로 올라서야지만 이건 아마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견해 여쭙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그동안에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원유량이 전 세계 생산량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미미하죠. 전체 100% 중에 1% 정도이기에 이게 없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유가 모자라요, 유가해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에 미국 기업 투자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네. 언제 말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그 자금을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고 멱살 잡아다 또 갖다 놓으면 할 수도 우리 여태까지 그런 거 많이 네. 경험해 봤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정규장에서 지표 발표되는 것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봐야 되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청구 건수에 대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1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표 기준으로는.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지표를 시장에서는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배드뉴스는 말 그대로 배드뉴스로 해석할 거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표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의 반응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올해도 계속된다면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숨은 강자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오늘 이지한 대표님이 처음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알파벳 첫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냈거든요. 애플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선택하신 위로 거죠? 올랐었죠. 그렇죠. 시총이 위로 올라섰고 네. 주가도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에서 소외받는 종목하면 알파벳, 메타,
우리가 기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애플까지 포함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개 일학으로 알파벳이 탈출하면서 오히려 AI 모멘텀을 받는 2026년도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기대주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알파벳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TPU 이번에 개발했던 부분에서의 하드웨어와 제미나이 3 평가가 이번에 상당히 좋아서 제미나이 3까지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크게 강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이게 주가가 나빴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악재였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방향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호재로 들어왔고 특히 애플과 좀 다른 점은 TPU를 자체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됩니다. 특히 이전에 발표됐던 TPU가 사실은 HBM3 기준으로 보면 8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버전인데도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HBM4까지 탑재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블랙웰 울트라나 엔비디아의 루빈과 경쟁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본업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오히려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압도하면서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도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2026년도에 가장 큰 AI 기대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챗GPT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TPU를 통해서 이제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점유율은 뭐 3위이지만 성장성을 보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고 있고 뭐 좋은 소식 일색이네요. 그러면 올해 주가 측면의 성장 엔진을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를 갖춘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평가에서 레포트를 보면 좋은 점수를 받았고 목표 가격이 380불 후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목표가 상향되는 부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 TPU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강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마존도 알고 있지만 맞춤형 AI가 나왔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나왔던 트레니움이 HBM3 12단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카드를 썼는데 오히려 구글의 TPU는 HBM3 8단을 쓰면서 사실 9버전인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다음 버전에서 기대감이 또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CS2026에서 젠순왕의 발언이 아마 여기에 대한 경쟁 발언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구글에 대한 TPU에 대한 신뢰도가 더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하나 더 더하자면 사실 그 구글의 구조적으로 있었던 반독점 소송 리스크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다 끝난 거는 아니지만 일단 큰 위기는 넘어섰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알파벳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의 성장 엔진이나 규제 리스크 회피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타이밍이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알파벳이 주가를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차트를 보면 사실 중간중간 매물을 많이 소화하고 조정을 받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10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 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지금 한 달 이상 조정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해서 혹은 스윙 관점을 좀 짧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도 혹은 짧게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투자가 가능한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한 대표님이 처음 가지고 나오신 종목 알파벳 여러 개 성장 엔진을 갖추고 올해 주가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태선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빌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회사라고 봐야 돼요. 지금 자율주행이 핫하잖아요.
핫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본토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크게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CES 2026에서 로봇 부스와 이제 자율주행 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아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중에 중소형단에서 보면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 저는 모비라이 글로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일단 모비라이 글로벌이 요 며칠 동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건 멘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예요. 이 멘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R 관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9억 달러를 이제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네. 되면 모비라이 글로벌이 어찌 되었든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 기업이 하고 있었던 센서라든지 모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센서라든지 모듈 쪽은 기존의 ADAS, 그러니까 ADA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조 장치죠. 2단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슈퍼비전이라는 이제 플랫폼 제품으로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 CES 2026에서 900만 대입니다. GM 쪽으로 이제 900만 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하.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덜어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말로만 들으면 그 기업의 주가는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차트를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어우, 처참하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뒷배가 큰 기업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뒷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안 인텔이 좋네요. 최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좋지만 굉장히 못난 형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지난 2년 동안은 내 뒤에 대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좀 동떨어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에 따른 좀 수급의 빈 공백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다스라고 하는 제품이 과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차량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이 쌓아놨던 재고들이 2023년 말부터 2024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재고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모비라이 글로벌의 수주를 안 줍니다. 못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번에 CES 2026에서 900만 대 분량의 규모의 수주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다 있었던 실적에 대한 개선세까지 기대를 해보면 지금의 위치는 좀 물러설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줄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져서 지금 흐름을 보면 약간 심정지가 온 것 같은 이제 느낌이기도 한데 네. 저 심정지가 이제 거의 끝나고 다시 펄쩍펄쩍 뛸 지금 모멘텀들이 마련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주가적으로 밸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구간이란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네요. 그렇죠.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만약에 대규모 수주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GM이라는 그렇죠. 네. GM과 포드 쪽에 대규모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했던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올해 그래 적어도 3분기에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못난형 인텔은 제쳐두고 그렇죠. 네. 조금 잘난 사촌형 같은 느낌의 GM을 또 네. 들여왔으니까 모비라이의 주가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뭐 일라이 릴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비만계를 평정했다. 비만약계를 지금 평정한 상태입니다. 일라이 릴리.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은 뭐 그닥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고요.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오늘 들고 나오는 이유가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사실 일라일리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낮은 가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라일리만큼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유일한 대형 제약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비만, 특히 경구용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고 최근에는 경쟁품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항암제거나 비만이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구용 제품에 대한 기대치거나 뭐 이렇게 딱 합쪽에서 지금 나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11112가 그래도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현재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도 혹은 경기 소비재 사실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섹터를 보시려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지금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들어가면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최근에 그 경구용 먹는 위고비 출시됐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경구용에서 또 강력한 경쟁자가 또 부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겠어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레포트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레포트도 일단 결론은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일랄리디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왔고 경구용 제품에서 오히려 더 견고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저희처럼 좀 무거운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추천이 좀 더 많지 않냐라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112는 지금 여기와 관련된 쪽과 올해 당뇨병에서의 그 돌파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주가 흐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 경구용에서도 경쟁사 위고비와의 경쟁 우위를 점치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뭐 무거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님이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이름이 참 멋있어요. 네. 네,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네. 스콜피오 탱커스. 네. 뭔가 막 멋있어요. 일단 근데 기업 소개를 좀 멋있게 네. 해주세요. 미국 내의 조선사 혹은 미국 내의 해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하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생각보다 조선이라든지 해운의 사업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최근 몇 개월의 일로 압축을 해보면 미국 내에 지금 해운사의 주가들이 심상치 않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오늘장 지금 프리장 흐름을 보니까 어제 이럴 거면서 왜 방산주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증액한다, 또 지원을 50% 이상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로키드 마틴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주들이 지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일들이 네, 시장의 테마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스콜피온 탱커스와 같은 기업들이 그렇죠. 반응하겠네요.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본질적으로는 이 선박에 대한 교체 주기가 지금 굉장히 도래했는데 네.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중국 배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물동량이 많은데 배는 지금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임사가 운임비를 올려서 잡을 수밖에 없고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운임사, 그러니까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톱마일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네. 그 항로를 못 가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시간이 기존보다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 톱마일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해운사, 운임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수익성을 더 좋아지겠죠.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아직 발발되지는 않았지만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욕심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중동의 그 해당 지역 부근에서 톱마일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만약에 그린란드에서 또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해운사들에게는 또 향후 정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스콜피온 테커스와 같은 기업들의 해운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래도 그중에 꾸준히 배당을 줬고
꾸준히 실적이 나온 기업을 추려보니까 6개 기업들 중에 2개 기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개 기업들 중에 이 선사의,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죠. 배의 종류가 가장 많은 쪽을 제가 추려보니까 스콜피온 테커스가 지금 위치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스콜피오 탱커스 짚어봤습니다. 일단 기업 이름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김태수 본부장님이 또 목요일마다 픽할 수 있는 종목 월스트리트 픽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월스트리트 픽은 엠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AI 가속기 시장 성장의 중심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TSMC에 굉장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TSMC가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선책으로 그 외의 기업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엠코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러니 후공정 패키징, GPU라든지 CPU를 다 한데 묶어서 이제 기술을 해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엠코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미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려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어찌되었든 주도주가 올해에도 저는 AI와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M7 기업들이 서로 혼조권을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강한 쪽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M7이 서로 하루는 엔비디아, 하루는 인텔, 하루는 구글, 하루는 알파벳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엠코 테크놀로지는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싸워라.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상황이라 한번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 월스트리트 픽 엠코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IS 이지환 대표,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알파벳 시총은 3조 8,900억 달러로 애플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알파벳은 소폭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400달러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CES에서 차세대 AI 전용 PC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어제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인텔의 18A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를 언급하며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랙스톤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부진했던 가운데 매장 수 증가가 주가 상승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소폭 상승한 맥도날드, 오늘 프리장 주가는 보합세입니다. 어제 발레로 에너지를 비롯한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를 무기한 계속하고 제재도 완화할 것이란 소식에 따른 건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을 받으면서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앨범알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월가 전망에 힘입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베어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에 주목하며 앨범알의 목표가를 210달러로 올렸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으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와 관련해 테슬라의 경쟁 압박은 5, 6년 후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S2016에서 알파 마요를 공개하며 인간과 비슷하게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염증성 질환 치료 기업 인수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라이릴리와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의 10억 달러 규모 거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릴리는 면역학과 대사질환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UBS는 릴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가를 1,2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일라이릴리는 4% 넘게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대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금지를 선언하며 어제 로키드 마틴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7일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배가 흔 한 대의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를 인도하며 종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6%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로키드 마틴의 생산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속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를 남겨둔 12월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베네수엘라 사태 보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 트럼프가 또 일을 냈구나.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석유주 또 주목받았지만 네. 방산주에 또 다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죠. 지금 ETF에서는 방산 관련 ETF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산 관련 ETF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기존의 이제 전통 방산주로 구성된 종목 중에 가장 큰 것들은 ITA라는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PPA랑 XAR 이게 이제 지수 방식이 조금씩 다른 ETF들인데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방산업을 대표하는 ETF들이었고 사실 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EUAD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네. 유럽 방산 기업들로 네, 구성되었던 네. 그런 ETF들이 있었고 또 오늘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 방산 테크 기업들로 구성된 SHLD라는 ETF가 또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SHLD. 네. 자, 일단 전반적인 이제 ETF 그 상품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고 대표적인 그럼 ETF를 좀 꼽아 주신다면. 네네. 어떤 이 SHLD가 사실은 이제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방산,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방산에서 보여줬던 전통적인 산업의 움직임들을 조금 이제 현대화시켰다. 그리고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주주환원 정책이나 배당으로 그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하던 자연들을 좀 기술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꺼내놨었잖아요. 네. 즉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AI 기술을 방산업에 같이 붙여놓은 기업들로 구성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방산주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배당을 좀 네. 잘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는 참 좋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꼭 집어서 네, 배당 좀 줄이고 설비 투자 많이 해라. 네, 네. 지금 이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이게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 전쟁의 중요성들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LD 그러니까 이 티커 자체가 실드에서 나온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 구성들을 보면은 이 팔란티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좀 있고요. 뭐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보시긴 했을 건데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 RTX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조합 자체를 또 유럽 기업들이라던가 새롭게 좀 최근에 좀 떠오르는 기업들 이런 방산 기업들을 또 비중을 더 높여놓음으로써 약간 지금의 트렌드들을 좀 같이 더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이 구성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방산 관련 ETF와 네. 이건 이제 약간 테크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구성 종목이나 운영 방식을 좀 택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가 우열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아, 네네. 비교를 해 주신다면 아, 네네. 네. 지금 관점에서 사실 그러니까 ITA랑 뭐 아까 말씀드렸던 PPA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AI를 결합해가지고 그 수익성을 훨씬 더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구성 종목에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뭐 배당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어떻게 보면 견고한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쭉 끌고 가면서 안정적인 이 캐시플로우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한 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성장주의 AI와 소프트웨어의 같은 이런 이 기술들의 비즈니스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ETF 만약에 포트에 담으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네. 조금 보수적이실 것 같고 아, 네네. 배당도 상당히 이제 고려를 한 투자 네.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건 테크 쪽에 성장 위주의 이제 방산 ETF라 방산 ETF인데 이제 성장 위주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아, 네네. 그런 면도 있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 자체를 해석하는 방향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사실 SHLD 같은 경우 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편입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에어로바이런먼트입니다. 이 에어로바이런트랑 뭐 크라토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각됐었던 무인 항공기, 드론 이런 기업들로 대표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구성 종목 중에 한 3%대 비중을 가져가는 ETF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 사실 뭐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5개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뭐 라인메탈, RTX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 BA 시스템이라던가 L3 해리스, 뭐 레오나르도 이런 유럽 쪽의 방산 최근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더 부각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높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더 현대화된 방산 ETF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 ETF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